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염증과 감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염증은 인체의 면역 반응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흔히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면 병으로 알고 있지만 염증은 병이 아니고 인체의 정상적인 반응이랍니다. 그래서 염증에 나오는 사전 용어를 학습하면 굉장히 인체에서 중요한 반응인 염증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재미있는 단어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염증 반응에서 비만세포라고 하는 그런 세포도 있는데요. 왜 비만세포인지 그런 것도 알아보면 좋겠죠? 자, 그럼 사전학습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용어는 abscess입니다. abscess는 농양, 고름집이란 뜻입니다. 의학 용어는 읽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씩 따라 읽어볼게요. abscess, 농양, 고름집. abscess는 화농성 염증, 고름이 생긴 염증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생겨서 고름이 한 곳으로 인체에 모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림에서처럼 피부에 염증이 화농성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고름이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짜면 여기서 노란색의 고름이 흘러나오겠죠? 이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abscess. 농양, 고름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피부에 발생했기 때문에 피부 농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폐 부위에도 고름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농양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폐농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치질이라고 하는 거죠. 헤모로이드라고 하는 질병인데요. 치질이 있으면 항문 주위에도 항문 주위 농양이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abscess, 농양, 고름집입니다. 어드헤전, 유착이란 뜻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헤전, 유착.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직이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할 피부나 막 등이 염증으로 인해서 서로 붙어 있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염증 치료 후에 나은 부위에 어드헤전이 잘 생기겠죠. 그래서 이 어드헤전이 생기는 이유는 염증이나 창상, 손상 부위죠. 또는 마찰, 수술 등에 의해서 상처의 치유 과정에서 섬유성 조직, 파이브러스 티슈라고 하는데요. 섬유성 조직이 정상보다 과도하게 생성되었을 때 이 부분이 원래 상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할 주변의 장기나 조직이 달라붙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복부 수술한 다음에 복부에 장기들이 달라붙어서 어드헤전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드헤전이 생기게 되면 일레우스, 폐색이 생기거든요. 어제시브 일레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유착성 장폐색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어드헤시브 일레우스. 나중에 소화기에서 또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흔히 장관 수술 후에 장관 유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장관들이 떨어져 있어야지 되는데 장끼리 붙기도 하고요. 이렇게 달라붙어서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연동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가스 배출이 잘 안 되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 구토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드헤전 유착입니다. 셀룰라이티스. 셀룰라이티스는 연조직염을 뜻하는 뜻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연부 조직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빨갛고 반짝거리는 느낌이 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피부와 연부 조직에 생긴 급성 세균성 감염증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봉화직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봉화직이라고 하는 것은 벌집 모양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셀룰라이티스가 생긴 부위의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면 벌집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봉화직염이라고도 한자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상처나 화상 또는 물집, 벌레 물린 다음에도 많이 생기는데요. 수술 상처 등의 세균이 감염되어서 발생하며 붉게 부어오르면서 반짝거리는 피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부조직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이 또 글씨는 읽을 수 있지만 내용도 알아야 되겠죠. 근육이나 근막, 건, 인대, 관절낭,
지방 조직, 피부 등의 조직을 연부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세균이 감염되어서 염증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네, 셀룰라이티스, 연조직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셀룰라이티스, 연조직염 또는 봉화직염. 케모탁시스, 화학주성이라고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모탁시스, 화학주성. 화학주성은 주화성이라고도 합니다. 주화성이란 이야기는 여기서 화는 화학적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학적 물질, 화학적 자극에 반응해서 이 화학적 물질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화학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염증 파트에서는 인체 염증 과정에서 백혈구가 조직 손상 부위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 내 백혈구가 구르면서 혈관 벽에 붙고 혈관 내피세포 사이를 빠져나갔고 손상 부위로 가게 되는데, 이 손상 부위에 있는 이것들이 병원체, 패소젠이에요. 패소젠이 손상 찢어진 부위로 들어왔을 때 이 병원체가 내뿜는 화학적 물질도 있고요. 이 병원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체에서 내뿜는 화학적 물질들도 있는데, 이것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따라서 백혈구가 이 미생물,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옮겨가게 되는데, 이렇게 백혈구가 손상 부위로 화학적 물질을 따라서 옮겨가는 것을 주화성 또는 화학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의학 용어는 케모탁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용어는 Culture and Sensitivity입니다. 배양 및 감수성이라고 하고요. 약어로는 CNS라고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검사예요. 그래서 CNS 테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염증하고 감염이 되었다고 의심될 때 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48시간 이상이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을 인공적인 조건 아래서 발육과 증식시키는 거기 때문에 발육하는 동안 기다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48시간 이후에 검사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컬처 앤 센서티비티 검사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거기에서 자라는 병원체가 무엇인지, 패소젠이 무엇인지 밝히고, 만약에 패소젠, 병원체가 자랐다라고 하면 그 병원체, 병원균의 항생제한 감수성을 검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원체에 어떤 항생제가 잘 듣는가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컬처 앤드 센서티비티 검사의 목적은 세균 감염증의 치료에 적합한 항생제를 찾아내서 결정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러한 배지에다가 혈액을 했다 그러면 혈액을 발라 놓게 되면 여기서 미생물이 자랍니다. 이렇게 하얗게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 동그란 거는 항생제 종류별 디스크예요. 항생제를 이렇게 놓았더니 이 균들이 자라지 못하고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이 클수록 감수성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빈 공간의 수치는 컬처 앤드 센서티비티 결과지의 수치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게 배양 및 감수성 결과에서 그 병원체의 효과가 큰 항생제인 것을 알겠고, 그걸 선택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감염이 되었을 때 감염된 병원체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 감염된 병원체에 잘 듣는 항생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검사가 무엇이라고요? 네, 컬처 앤드 센서티비티, 배양 및 감수성 검사입니다. 데브리먼트, 변연절제술이란 뜻입니다. 데브리먼트라고 영어식으로 읽기도 하고요. 불어식으로 데브리망이라고도 합니다. 변연절제술이고요. 변연은 가장자리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자리를 절제, 잘라낸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상처가 잘 아물도록 하기 위해서 상처 부위에 죽은 조직 이렇게 있으면 가피가 있죠. 아니면 상처가 이렇게 났다고 보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지저분하면 잘 안 붙거든요. 지저분한 걸 깨끗하게 잘라내는 것도 데브리먼트, 변연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생이 불가능한 조직이나 감염된 피부 조직을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욕창같이 큰 것이라고 하면 수술실에 들어가서 데브리먼트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작은 거고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잘 붙이게 할 때 주변에 지저분한 죽은 조직들을 잘라내는 것도 데브리먼트라고 해서 응급실이나 일반 병동에서도 간단하게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데브리먼트를 하는 목적은 감염의 위험을 없애고 상처 치유를 촉진합니다.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엠파이에마. 엠파이에마는 농융 또는 가슴 고름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파이에마, 농융, 가슴 고름집. 엠파이에마는 흉막액의 유관으로 화농성의 고름이 확인되거나 흉막액에서 세균이 검출된 경우를 엠파이에마, 고름이 찬 가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름이 흉수가 차져 있는데 여기에서 눈으로 봤더니 노랗게 고름이 나온다. 흉수를 뽑았을 때. 그러면 엠파이에마, 농융이라고 볼 수 있고요. 흉수를 뽑았는데 고름은 나오지 않지만 현미경 검사를 했더니 세균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도 엠파이에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엑수데이트, 삼출액, 삼출물.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수데이트, 삼출액, 삼출물. 엑수데이트는 염증 과정에서 혈관 투과성이 항진돼서 단백질 성분, 특히 알부민, M인데 오타가 있네요. 알부민과 혈장 성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엑수데이트, 삼출액, 삼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엑수데이트 현상이 있으면 조직 내로 혈장과 알부민 성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조직은 종창, 스웰링 상태를 보이게 돼요. 그리고 스웰링이 심해져 있는 상태를 이데마, 부종이라고 하죠. 엑수데이트가 조직 내에 차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난다고요? 종창, 스웰링과 이데마, 부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엑수데이트는 혈관 내에 보통 여기에 혈장 성분과 플라즈마 성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단백질 성분이 있어요. 이 단백질 성분은 혈장량의 이동과 관련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염증 과정이 생기게 되면 혈관 투과성이 증가돼요. 어떻게 해요? 요 혈관 내피세포가 있는데 요 세포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서 요 사이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물 성분이 빠져나가고 그 공간이 커지게 되면 단백질 성분도 빠져나가게 되는데 엑수데이트는 혈장 성분과 알부민인 단백질 성분이 함께 빠져나가서 조직에 쌓여 있을 때 이것을 엑수데이트라고 합니다. 잘 알고 있어야지 되고요. 여기 질병 과정에서 인체 부종과 관련될 때 엑수데이트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입니다. 피스툴라, 누공, 누출관, 새길 이렇게 다양하게 한글로는 쓸 수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툴라, 누공, 누출관, 새길. 자, 피스툴라는 라틴어 어원으로 파이프나 튜브, 수로, 물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뜻이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염증이나 감염, 수술 등의 원인으로 내부 장기나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것. 그러니까 길이 없어야 되는 곳에 길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흥한 질환이 항문 누공, 치질이 있을 때 항문 누공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원래 지금 이렇게 직장이에요. 대변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건데 이게 옆에 있는 길로 이렇게 길이 생긴 거야. 새길이 생겼죠. 이거를 에이날 피스툴라라고 합니다. 항문 누공이죠. 그래서 에이누스의라고 뜻하는 에이날에 붙이게 되면 에이날 피스툴라 라고 하면 항문 누궁이 되겠습니다. 방광과 질 사이에도 누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방광질 누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화관에도 누궁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동정맥 누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도 동정맥 누궁을 만드는데요. 여러분이 혈액 투석할 때 팔에 동정맥 누궁을 만드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혈액 투석을 하기 위해서요.
그거는 AV 피스툴라라고 하는데 인공적으로 혈액 투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라는 뜻은 artificial AV fistula라고 하고요. 수술실에 가서 수술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히스타민. 히스타민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도 화학적 매개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히스타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콧물이 날 때 먹는 약물 있죠? 그때 쓰는 히스타민하고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그때 쓰는 약물은 히스타민의 작용을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런 작동을 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히스타민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에 관여하는 화학적 매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히스타민이 혈중 내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염증 반응이 되거나 알레르기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히스타민이 방출되게 됩니다. 누가 방출하냐? 대표적으로 비만세포, 마스트셀이라고 하고요. 호염기구, 바소셀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신의 과립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원이 들어오지 않거나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방출되지 않고 과립 속에 갖고 있다가 만약에 우리 인체에 알레르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비만세포나 호염기구 세포막에는 임무노글로뷸린 E라고 하는 면역글로빈이죠. 이거와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체가 있어서 이게 수용체인데요. 이게 항체죠. IgE라고 하는 항체인데 알레르겐이 들어오게 되면 두 개가 결합하게 되고 이렇게 IgE가 비만세포나 호염기구와 도킹을 하게 되면 알레르겐이 들어왔어?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안에 가립 속에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화학적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혈중으로 나와서 이 히스타민을 방출해서 염증 반응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히스타민의 역할은 소독맥과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왜? 염증 반응이 있는 부위에 이따 백혈구를 많이 불러와야지 되는데요. 그 호중구들이 잘 올 수 있도록 혈액이 충분히 오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염증 반응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 자, 히스타민을 가지고 있는 세포는 우리 인체 세포 중에서 뭐라고요? 마스트셀, 비만세포, 그리고 바소필, 호염기구입니다. 그리고 기능은 뭐라고요? 히스타민이 나오게 되면 소독맥과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게 되죠. 자, 다음 용어는 마스트셀입니다. 좀 전에도 살펴봤죠? 비만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마스트셀이 좀 크죠? 그래서 처음에 봤더니 세포가 좀 뚱뚱하고 크다 해서 비만세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 마스트셀은 골수에서 분할된 과립구죠. 과립구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 체내에 과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좀 전에 앞서 슬라이드에서 그 과립 속에 히스타민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마스트셀은 어디에 존재하냐? 인체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해요. 피부, 결합조직,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점막 조직 등 다양한 조직에 존재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코로 들어오게 되면 알레르겐이 코로 들어오게 되면 마스트셀이 반응을 하게 돼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고요. 그 주변에 혈관을 넓히게 되면 혈관 속으로 혈액이 많이 오게 되고 그리고 혈관벽을 밀게 되고 그럼 혈장 성분이 밖으로 나가죠. 점액과 혈장 성분이 밖에 나가서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콧물이에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을 때는 콧물이 물처럼 흘러나오게 되는데 비만세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세포질 내에 생리활성 물질인 히스타민과 헤파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과립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포막에 임무노글로뷸린 E 수용체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알레르겐이 들어오면 이 수용체에 IgE가 도킹을 하게 되고 도킹을 하게 되면 비만세포가 활성화돼서 과립 속에 있는 히스타민이나 헤파린을 혈중으로 내뿜어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퍼레미아. 하이퍼레미아는 하이퍼와 에미아가 붙어있는 용어죠. 에미아는 혈증이란 뜻이고 하이퍼는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혈액이 많은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충혈이라고 한자어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레미아, 충혈. 충혈이라고 하는 것은 국소 부위에서 그 부위에 혈압을 공급하는 동맥이 확장되어서 혈액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퍼에미아는 혈관 중에서 어디에? 네, 동맥이 확장되어서 동맥에 피가 많이 고이는 형상을 충혈이라고 한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충혈 말고 동맥이 아닌 정맥이 확장되는 것은 뭐라고 하냐? 컨제스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울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나중에 심장 파트에서 아주 중요하게 또 배워볼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에미아는 이렇게 동맥이 확장되어서 혈액이 증가하게 되면 인체 내 장기나 조직의 동맥혈관의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염증 반응에 있을 때 히스타민이 소동맥을 확장시킨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소동맥에 충혈된 상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 예, 이렇게 눈의 결막 부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핏줄이 염증이 있을 때 눈에 있는 소동맥에 피가 차오르면서 충혈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하이퍼에미아라고 하면 이렇게 피가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맥이 커져서 피가 많이 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컨제스천, 정맥 우렬과 대비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이퍼에미아, 중혈, 하이퍼레미아, 중혈, induration, 경결, 경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duration, 경결, 경화입니다. 경결과 경화는 염증이나 감염으로 인해서 조직이 굳어지거나 단단해진 부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항생제를 투여하기 위해서 스킨 테스트를 했을 때도 이렇게 경결을 만들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경결을 induration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좌측 그림은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 검사 했을 때 투베르클린 스킨 테스트, 그래서 약자는 TST라고 하는데요. 경결 크기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TST,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 검사를 했을 때는 요 경결 사이즈만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즈는 얼마예요? 10mm네요. 1cm이기 때문에 10mm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양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요 에리더마 홍반이잖아요. 이 TST 검사에서는 홍반 측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항생제 투여할 때 AST, 에피토 스킨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듀레이션만 재는 게 아니고 홍반까지의 직경을 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비교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켈로이드. 켈로이드는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켈로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에서부터 생긴 거, 이런 거를 켈로이드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비후성 조직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비후성 흉터. 이거가 훨씬 더 많이 자라난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어로 켈로이드는 개의 직계발 같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직계발처럼 울퉁불퉁 상처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술이나 조직이 손상된 후에 이 수술 또는 상처 부위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원래 잘 붙으면 이런 울퉁불퉁한 게 없고 흐릿하게 그냥 흉터만 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흉터 부위가 과잉 증식해서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온 흉터를 켈로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은이라고 하고요. 진피 내 섬유성 조직이 과성장에서 발생합니다. 이건 상처 크기가 많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켈로이드가 잘 생기는 그런 성질을 가진 사회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작은 상처에서도 켈로이드가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레전, 병소, 환부란 뜻입니다. 레전은 병소, 환부란 뜻이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 병소, 환부. 병소, 환부란 뜻은 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생차에 변화된 부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는 병터라고도 하고요. 병변이라고도 합니다. 우측 그림에 다양한 병변, 레전이 보이는데요. 피부에 생긴 환부이기 때문에 스킨 레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류코사이토시스. 류코사이토는 하얀 세포란 뜻이죠. 그래서 백혈구를 뜻하고요. 오시스는 비정상적인 혈증 상태죠. 그래서 류코사이토시스는 백혈구가 많이 증가된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 중에 백혈구 수가 정상보다 많은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혈액 내 정상 백혈구 수치는 4,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4,400개에서 11,000개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마이크로리터당 4,000개에서 11,000개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백혈구가 증가하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세균 감염입니다. 박테리아가 인체 내에 들어와서 분열과 증식하는 것, 이거 뭐죠? 감염된 상태라고 보는데요. 감염이 있을 때 무슨 증상이 일어나요? 류코사이토시스. 그러니까 여러분은 환자에게 감염 증상이 있으면 나중에 혈액검사상에서 백혈구 수치가 어떤가 확인을 해봐야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백혈구 수치가 검사에서 들어왔는데 굉장히 높아요. 20,000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환자의 인체 내부에서는 뭔가 세균 감염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감염의 증상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백혈구는 적혈구보다 적은데요. 이렇게 백혈구 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류코사이토시스라고 합니다. 정상보다 적어져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러면 류코페니아. 페니아는 감소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류코, 하얀 것이 페니아, 적어져 있다 라고 하면 백혈구 감소증인데요. 이것을 류코사이토페니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줄여서 류코페니아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어는 마크로파지입니다. 마크로파지는 대식세포, 탐식세포, 큰 포식세포라고 하는데 대는 크다는 뜻이죠. 마크로와 관련되어 있고요. 파지는 삼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는다는 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먹는 것을 탐한다는 뜻이고 큰 포식 세포가 이물질이나 병원체를 이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거든요. 이걸 포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포식세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 그대로 하면 마크로파고사이트라고도 합니다. 마크로파고사이트 세포를 뜻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로파지와 파고사이트는 같은 말입니다. 마크로파지, 대식세포는 인체 면역세포 중에서 그러니까 마크로파지도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림프구 등과 같이 면역세포의 하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선천적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비특이적 인체 방어, 비특이적 인체 방어를 한다는 것은 인체에 들어오는 모든 이물질을 방어한다는 뜻이죠. 어떤 이물질은 방어하고 어떤 것은 방어하지 않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박테리아가 들어오든 알레르겐이 들어오든 모두 다 방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비특이적 인체 방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세포 중 하나입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지고요. 혈액 내에 있을 때는 모노사이트, 단핵구예요. 또는 단구라고도 하죠. 혈액 내에서는 단구로 존재를 하고 조직 내로 들어가게 되면 대식세포로 변화되어서 면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 각 부위에 있을 때마다 대식세포의 명칭이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간의 대식세포는 쿠퍼셀이라고 합니다. 쿠퍼세포라고 하고요. 뼈에 있는 대식세포는 파골세포예요. 그래서 만약 뼈에서 뼈 세포가 생성되고 죽고 그러죠. 그래서 죽은 세포들이 그냥 쌓여져 있으면 안 되죠. 쓰레기가 몸 안에 많이 쌓여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죽은 뼈 세포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파골세포예요. 그래서 뼈를 뜻하는 오스테오와 지금 삼킨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파지가 들어가서 오스테오파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뼈의 파골세포는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도 해요.
뼈에 있는 대식세포의 이름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중추신경계 CNS의 대식세포는 미세악교세포입니다. 미세는 작다는 뜻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죠. 악교는 글리아고요.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아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포예요. 인체 내부에서, 인체에서 개사된 조직, 수명이 다한 세포들 이런 것도 다 처리하는 것이 마크로파지예요. 우리 인체 내에서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들도 다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물질을 이렇게 몸 세포 안으로 잡아들이죠. 위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다리를 내어서 끌어안아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분해시켜서 단백질 조각으로 자르고요. 그 단백질 조각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이 단백질 조각을 보조 T 림프구가 인식을 해서 이런 이물질이 있구나, 이런 게 있으면 찾아서 제거하라고 세포 독성 T세포하고 B림프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온 이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항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항원을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잘게 부수고 항원 단백질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포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대식세포는 항원 제시세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항원 제시세포는 대식세포 말고 수지성 세포도 항원 제시세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게 보면 이쪽에 있는 것이 대식세포고요. 여기 주변에 있는 항원들 있죠? 이거 항원을 포식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잘게 부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매우 중요한 대식세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크로파지, 대식세포, 마크로파고사이트, 대식세포, 담식세포, 큰 포식세포 모두 같은 용어입니다. 말레이즈, 권태감이라고 합니다. 권태감, 여러분이 권태기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권태거든요. 하지만 의학에서 얘기할 때는 단순히 따분함을 뜻하는 용어는 아니고요. 무엇인가 모르겠지만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불확실한 감정이나 느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축 늘어져서 왠지 기운이 없고 뭔가를 할 수 없는 느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권태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죠. 인체에 감염 증상이 있을 때 초기에 이런 권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레이즈, 권태감입니다. 폴리몰포뉴클리어셀, PMNS라고 하는데요. 다형핵 백혈구, 폴리는 많다는 뜻이죠. 몰포, 형태라는 뜻이고요. 뉴클리어, 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핵이 여러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세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혈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형핵 백혈구는 호중구를 보통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핵 모양이 동일한 게 아니라 여러 형태를 갖는 과립 백혈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중구가 이런 핵 모양이 3개가 달라붙어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 모양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어서 다형핵 백혈구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호중구를 뜻하는 용어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발음이 길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씩 보면 많다는 뜻의 폴리, 형태를 뜻하는 몰포, 핵을 뜻하는 뉴클리언데 AR이 붙어서 형용사화 된 거죠. 그런 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어보면 폴리, 몰포, 뉴클리어 셀스 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유니언, 프라이머리는 첫 번째라는 뜻이죠. 그래서 1차 유합이라고 합니다. 유니온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합, 유합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모아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나라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 때도 유니온이라고 하죠. 지금은 없어진 나라지만 소련이 소비에트 유니온이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 개가 연합했다 이런 뜻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의학에서 얘기할 때는 붙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뼈 같은 게 붙을 때 유니온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primary union, 1차 유합입니다.
상처 치유의 한 형태로 상처가 발생한 후에 깨끗한 상태에서 즉시 봉합해서 합병증 없이 치유된 상태를 프라이머리 유니온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가 보면 이렇게 찢어졌죠? 찢어졌는데 칼로 벤 것 같은 상처잖아요. 이런 건 굉장히 깨끗하죠. 요 마진이 지저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붙이면 붙을 것 같은 이런 상처잖아요. 이럴 때 프라이머리 유니온으로 상처가 치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자리를 마진이라고 하는데, 마진을 잘 붙여서 꿰매주면 나중에 이렇게 흉터가 선만 남게 되죠.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선도 흐려져서 거의 흉터가 사라지는 그런 상처 치유 형태를 프라이머리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유니온은 깨끗한 외과적 절개, 그러니까 수술할 때 칼로 예쁘게 자른 상처는 프라이머리 유니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조직 손상이 적어야 돼요. 굉장히 길고 넓게 찢어진 상처가 아니라 조금 찢어졌거나 찢어졌을 때 마진이 잘 맞거나, 그리고 표피의 기저층이 재생세포들이 있거든요. 그 기저층의 손상이 적은 상처 치유에서는 프라이머리 유니온으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죠? 이것처럼 흉터에 표시가 거의 잘 나지 않는 그런 상처 치유 형태를 프라이머리 유니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유니온이 되기 위해서는 손상 부위에 감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전거를 타다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상처가 찢어지면 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상태면 이물질이 많이 들어간 거라 프라이머리 유니온이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물질 부위에서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염증 반응이 덜 일어나게 하려면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내야 되죠. 그래서 응급실에 왔을 때는 이런 상처, 개방형 상처에 생리식염수로 여러 번 씻게 되는데, 그거는 이물질로 인한 감염 증상이 있어서 상처가 커지는 것을 예방하는 거죠. 프라이머리 유니온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상처가 지저분하게 찢어져서 마진, 가장자리가 잘 맞지 않으면 또 상처가 나중에 잘 예쁘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마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변연절제술, 데브리먼트를 친 다음에 잘 맞춰서 꿰매면 프라이머리 유니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유니온의 결과는 봉합성 전도의 반응은 흉터를 뜻하는 용어이고요. 그렇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조직 손상 후에 프라이머리 유니온이 되게 하도록 치료를 할 때 색젓도 해야 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지 되고요. 가장자리가 깨끗이 잘 맞게 데브리먼트도 쳐야지 되고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과적 절개 후 감염 없이 봉합된 경우거나 상처의 가장자리가 잘 맞게 봉합되거나 상처에 이물질이 없고 프라이머리 유니온이 있다면 세컨더리 유니온도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는 1차 유압이라고 그랬죠. 세컨더리는 2차 유압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심한 열상과 같은 조직 손상이 많다는 거죠. 심한 열상은. 조직 손상을 많이 포함한 상처나 또 욕창처럼, 욕창도 상처가 넓잖아요. 이러한 만성적인 상처의 치유 상태를 세컨더리 유니온으로 치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면 상처 결손 부위가 크잖아요. 이런 경우에 상처가 났고 나면 흉터가 이렇게 크게 남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컨더리 유니온으로 치유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결손 부위가 조직이 일부 떨어져 나가서 마진을 잘 맞출 수 없으면 세컨더리 유니온으로 상처 치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상처가 수복, 나았다는 거죠. 이런 후에 큰 흉터를 남기게 되는 것을 세컨더리 유니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라이머리 유니온과 세컨더리 유니온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상처가 났을 때 프라이머리 유니온으로 치료될 수 있어야지만 나중에 상처의 흉터가 작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얼굴 같은 데는 미용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프라이머리 유니온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푸를런트, 환웅성, 환웅은 고름이라는 거잖아요. 고름이 나오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증이나 고름이 생긴 그러한 흉터를
프롤런트, 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카, 흉터 또는 반은이라고 한자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카, 흉터, 반은. 흉터나 반은은 조직 손상이나 상처가 아문 후에 남은 자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그 손상 부위에 유가 조직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 유가 조직이 오래돼서 섬유성화 변화가 일어나면 스카, 흉터로 남게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septicemia, 균열증, sepsis, 폐혈증. 두 개가 조금 다른 용어인데 가끔 혼동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septicemia는 혈액 내에 세균 감염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sepsis는 미생물 감염에 대한 전신적인 인체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혈액 내 세균 감염이 있어도 sepsis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런데 꼭 혈액 내 세균 감염이 아니고 심한 폐렴이나 인체 내에 굉장히 심한 염증이 어느 곳인가 생기면 sepsis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꼭 혈액 내 세균 감염뿐만이 아니라 미생물이 인체 내에 감염을 크게 일으키게 되면 인체에서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sepsis가 빠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septicemia는 sepsis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psis가 인체에 발생하게 되면 주요 장기에 장애를 유발해서 심각하게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인체 장기는 다장기 부전증이라고 하는 게 빠지고 이것은 multi-organ failure라고 합니다. MOF라고 해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될 수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epticemia, 균열증, sepsis, 폐혈증. 이 시간에는 4주차 염증과 감염에 대한 사전 용어를 학습해 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사전 용어를 학습하고 수업에 들어오기 바라고요.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